자, 오늘은요, 살인사건, 나무위키, 혹은, 미스테리한 실종사건이나 이런 거 읽어볼게요. 최근에 계속 시청자님들 실화 사연 읽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많이 졸려요. 그래서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참고해주세요.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 슈퍼말랑 아저씨님이 가져와 주신 투굿꽃 살인사건이래요. 유명한 일본 살인사건 문서. 워낙 유명해서 아실 분도 있다네. 그래?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광고는 왜 나오는 걸까? 버니홀에서 꺼져! 허접! 크크! 이런 게 어필이 된다고 느껴서 만든 거겠지? 근데 나한테 약간 어필됐어. 약간 열받아서 누르고 싶네. 자, 허접이라고? 이 녀석이? 자, 봐볼게요. 1986년에 일본에서 카미야 치카라가 보험금 1억 8,500만 원을 노리고 아내를 투구꽃과 보고의 도구로 독살한 사건. 아하. 사건 당시에는 경찰도 몇 년 동안 감을 못 잡을 정도로 철저한 지능 과학 범죄였지만 32살의 오노 요키치 교수가 미제 사건이 될 뻔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투구꽃 한번 생긴 거 볼까? 근데 생긴 거 진짜 이쁘다. 원래 독 있는 애들이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보라 색깔 이쁘네. 보거도 귀엽긴 생겼죠? 이건 좀 무섭네. 자, 그래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냐면은 범인인 카미야 치카라 당시 46세는 술집 종업원이었던 13살 연하인 아내 쿠도 리사코를 만나 자신을 공인 회계사라고 소개하였으며 모피코트와 400만엔짜리 반지를 선물하면서 아내에게 접근했다. 카미야는 만난 지 엿새 만에 청혼했지만 리사코의 친구들은 카미야를 의심하여 카미야 치카라가 자기소개와 달리 공인회계사가 아님을 알아냈다. 카미야는 거짓말을 들켜서 아내의 친구들에게 추궁을 받자 자기는 경영 컨설턴트로 중소기업의 회계관리를 한다고 답변해서 의심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아내의 친구들은 카미야가 당시 신고 있던 낡고 해진 구두를 보고 고가의 선물을 주었던 행동과 어울리지 않아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리사코는 술집을 그만두고 오사카에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결혼해버렸네? 그러던 1986년 5월 20일 범인 카미야는 리사코의 친구들과 함께 오키나와에서 여행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오전 9시 반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은 뒤 10시 반 체크아웃을 하고 오전 11시에 나하공항에 도착해 오키나와를 떠났다. 한편 리사코는 카미야와 헤어진 뒤 오전 11시 40분 친구 3명과 함께 이시가키 섬으로 놀러갔다. 12시 53분에 친구들과 이시가키 섬에 도착한 리사코는 택시를 탄 후 이상하게 땀을 엄청 흘리기 시작했다. 증상은 점점 심각해져서 오후 1시 27분에 호텔에서 체크인한 뒤 방에 들어가 구토를 호소하며 경련을 일으켰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 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오후 3시 4분 숨을 거두었다. 너무 수상한 남편 카미야. 카미야를 계속 의심한 아내의 친구들은 형사를 통해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리큐 대학 오노 요키치 교수가 집도하였는데 심장에서 작은 울혈이 발견되었으나 다른 장기들은 비교적 깨끗했다. 사망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자 오노 교수는 뭔가 이상함을 직감했다. 더구나 남편 카미야를 만난 날에 그가 아내가 급사한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하게 행동하거니와 자신에게 장기는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았느냐? 라는 알 수 없는 질문을 하자 오노 교수 또한 의심이 더 짙어져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심장과 혈액을 보존해 두었다. 이게 무슨 말? 경찰도 수사를 지속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복용한 지 거의 3시간 후에 효과가 나오는 독극물은 도무지 나오지 않았다. 이 와중에 아내가 생전에 자주 먹었던 약 때문에 아내의 친구들은 카미야를 더더욱 의심했다. 카미야와 결혼한 후부터 아내는 그가 직접 제조했다는 영양제를 꾸준히 먹었는데 이것을 의심한 것이다. 카미야는 친구들에게 캡슐의 사용 내역을 말한 뒤에 아내를 수령인으로 하여 약 2억엔짜리 보험을 들었다라 했다. 친구들은 의심을 견딜 수 없어서 경찰 신문사에 전화하여 조사를 의뢰했지만 제대로 조사해주는 곳은 거의 없었는데 일간 스포츠의 오다기리 기자와
포커스 편집 기자였던 츠지야 마무루 기자가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니까 2억엔. 그리하여 취재 전쟁이 시작되고 류큐 대학을 츠지야 기자가 방문했다. 그에 따르면은 1965년 카미야는 간호사인 첫 번째 부인과 만나 결혼한 채로 7년 뒤 직장 상사인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회사를 옮겨 격리부장이 되었다. 이중생활 10년 뒤 첫 번째 아내는 가슴의 통증 및 구토를 호소하다가 결국 1981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약간 전적이 있네?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없었고 두 번째 부인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며칠 뒤에 오다기리 기자도 오노 교수를 방문했는데 오다기리에 따르면은 카미야가 1985년 약국에서 캡슐알 강장제를 다량 구매하면서 아버지가 노망이 들어 의사인 양 주민들에게 나눠준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조사해보니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카미야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노망이 나지도 않았다. 캡슐원 강장제는 캡슐에 약을 넣어서 마시는 제품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아내의 친구들은 보험회사에 닥치는 대로 전화해 보험 이력 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보험회사 4곳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 친구 대박이다. 아내 친구 진짜 잘 줬다. 이렇게 밝혀진 보험금은 무려 1억 8,500만 엔. 1986년 기준으로 100엔이 하나 538.4원이었대요. 그래서 따라서 이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은 하나 약 9억 9,600만 원. 2020년 기준 물가로는 32억가량. 대박. 매달 붙는 보험금이 36만 원에 달했다고 했고 두 기자는 신문 1면에 이 내용을 대문짝만하게 실었고 오노 교수는 자신이 모은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으며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심근경색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고쳤다. 여기서 갑자기 사인을 고친 이유는 후술한다.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회의를 열어 카미야가 아내를 어떻게 죽였는지 조사했지만 조사를 의뢰받은 치바 대학도 난감하기는 매한가지였는데 그 어떤 독극물을 넣고 캡슐을 30겹씩이나 싸도 3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다. 캡슐이 위산을 버티지 못해 전부 그보다 빠른 시간에 캡슐이 녹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보험회사가 사건이 의심쩍다는 이유로 카미야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카미야는 자기가 쓴 수기문을 기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반론하였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점점 언론의 보도는 사그라들었다. 그러자 카미야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다시 취직하여 격리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 사람. 드러나는 의문점. 하지만 오노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들과 계속 사인을 조사하였다. 한동안 수확이 없었으나 우연히 오노 교수가 영문 백과사전을 읽다가 아내가 보인 증상과 투구꽃의 독인 요거 독은 주로 뿌리 부분에서 많이 얻을 수 있대요. 투구꽃의 뿌리는 초오 부자라는 명칭으로 한약재로도 쓰이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독인 아코니틴을 섭취했을 때의 증상이 일치함을 알아차렸다. 와, 이 사람 이거 어떻게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대단하네요.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서 오노 교수는 마지막 가능성을 떠올리고는 당시로서는 이 최신 기기인 초미량 분석기가 있는 도호쿠 대학의 미츠카키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아코니틴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말바보 상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무려 의뢰로부터 9개월 뒤 아내의 혈액에서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1990년 10월에 열린 보험금 민사소송 중에 오노 교수가 아코니틴을 검출했다고 증언하면서 사건은 다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카미야는 이 시절에 유흥에 빠져 애인 3명을 사귀었으며 아이 새끼 애인들에게 차와 맨션을 선물하는 등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경찰들은 투구꽃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한 원예 용품점에서 카미야가 투구꽃 화분을 무려 69그루나 구매했음을 확인했다? 카미야가 따로 월세방을 빌렸는데 그 방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알아내었고 그 아파트의 다다미를 검사해서 미량이지만 아코니틴도 찾아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다. 아코니틴은 1g만 섭취해도 약 30분 만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아내는 카미야와 헤어진 후 3시간이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사해도 그 시간 간격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카미야의 주변 조사만 계속하던 경찰은 그가 경리부장이라는 자리를 악용하여 7억엔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멋대로 팔아넘긴 사실을 밝혀내 그를 긴급 체포하여 횡령죄로 기소하였다. 이 사람은 이거 여자 문제 외에도 다른 것도 다 이상한 쓰레기짓만 하고 다녔네? 얼마 후 살인 및 사기 미수죄로 또다시 기소하였지만 아직도 3시간 공백을 채우지 못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카미야는 직접 방송에 나와서 이 공백을 근거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할 정도로 당당하게 행동했다. 자, 아무도 몰랐던 사건의 진상. 이때 한 어민이 카미야가 보거를 다량으로 구매했음을 제보했다. 처음에는 보거 도구를 사용했다고 예상하고 수사했으나 상술의 뜻 테트로도톡신을 사용해도 3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런데 경찰은 테트로도톡신과 아코니틴이 아마 테트로톡신이 보거독에 있는 건 맞죠? 내가 지금 위에서 놓친 것 같긴 한데 요 테트로도톡신과 아코니틴이 동시에 인체에 흡수되면은 서로의 효과를 방해하는 기량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둘 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맹독인데 같이 먹으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여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테트로도톡신의 반감기가 아코니틴에 비해 짧아서 3시간 뒤 테트로도톡신의 독성이 약해지자 아코니틴의 독성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기량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의 효과는 상쇄되는 3시간 동안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었고 카미야가 이 점을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았던 것이다. 와, 여기 적혀있네? 카미야는 본인이 진범임을 감추기 위해 많은 실험을 했대. 나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 사람이 했는데 상술한 월세방에서 카미야는 실험을 반복하여 아내에게 줄 독약을 제조하고 실험용 생쥐와 전문가가 소지하는 기계를 구입하여 몇 년 동안 범행을 계획하였다. 혼자 비밀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발견한 내용이었으니 경찰과 대학이 아무리 범행 방법을 조사해도 알아낼 수 없던 건 당연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카미야를 기소했다. 재판.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의 사망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증거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번째 부인을 독살한 혐의로 카미야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2년에는 한국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년 11월 17일 암으로 의료형무소에서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대요. 진상을 밝혀낸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 우연히도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는 처음부터 사건이 수상하다 느끼고 아내의 혈액과 심장 표본을 보존하여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첫 부검 때는 아내의 사인이 심근경색이라 했으나 후에 급성 심부전으로 변경했다. 이를 두고 전북대 의전원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심근경색이면 동맥경화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의 역할로 인해 심근경색이 매우 드물다. 심근경색으로 죽긴 했으나 이유는 알 수 없고 혹시나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은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샘플을 보완했을 것이다 라고 평했대요. 이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노 요키치. 기타 마스터 키튼에서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딴 것을 보는 에튜스트가 나온다? 이거는 뭐야? 아, 일본 거구나. 일본 만화책이래요. 추리 모험 만화라구나. 아무튼 이런 건데 이 인간은 이딴 거에 이거 자기 탐구 지식 사용하지 말고 딴 거 하셨으면은 뭔가 좋은 발명을 했을 것 같은데 멍청이네. 그리고 죽었네요. 이렇게 탐구하고 그 끈질김이 있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 대단함을 살인으로 쓴 게 한순간에 무너뜨렸네. 그 대단함을. 싸패 진짜. 이런 이야기였어요. 뭔가 나도 이거 어디서 한번 봤던 것 같아. 알쓸의 범잡 2에 나왔었네. 다음 거는 잠깐 한국어로 넘어갑니다잉. 깐꿀깐님 인제 광치적 토막살인 사건. 안녕하십니까. 요즘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광치령 얼굴 없는 시신 사건이래요. 6월달에 올려주신 건데 오늘 뉴스 헤드라인에 떴다고. 6월달.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찾습니다. 2003년 4월 18일 10시 40경
40분경 인제읍 가리 31호 국도 콘크리트 방호벽 옆에서 머리와 양팔이 없는 변사체? 너무 이상해. 이렇게만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팔 옆으로 뻗어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일자로만? 2에서 40대 남성으로 추정된대요. 당시 경찰이 배부한 전단지고요, 이게. 그리고 당시 경찰 체증반이 촬영한 현장 사진. 여기에 시신이 담긴 거래, 여기 안에. 으아, 무서워. 마대자루. 2003년 4월 18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광칠영로에서 신원불명 변사체가 토막난 채로 마대자루에 담겨 발견된 미제 사건.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이거 도로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모를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거 그냥 몰라. 그냥 누가 쓰레기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렸냐 했는데 이거 그냥 몇 년 동안 방치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그냥 쌩쌩 달리면은.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이 터진 뒤 불과 2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지역 화재가 제대로 전율했다. 마대자루 속 변사체.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냥 자연이라 가지고 악취를 맡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차로 쌩 하고 달려가니까. 이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2003년 4월 18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광칠영 고개 인근 31번 국도에서 작업자가 가드레일 공사를 하던 중에 동료 2명과 함께 국도 방호벽 뒤편에서 마대자루 3개를 발견했다. 인부는 근처 농가에서 내버린 쓰레기인 줄 알고 치우려고 자루에 다가갔는데 쓰레기를 담은 것 치고는 마대자루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자루 주변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등 모습이 묘했다고 한다. 작업자가 자루를 치우려고 만졌는데 안에서 물컹한 감촉이 느껴져서 의아하게 여겼다. 감촉이 이상해서 계속 만져보다가 사람의 발바닥이 만져지자 깜짝 놀라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마대자루를 열어보자 그 안에 나눠 들어있던 것은 검은색 비닐봉투에 쌓인 토막난 시신.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신은 배꼽과 대퇴부를 기준으로 3토막이 났고 머리와 팔꿈치, 아래 양팔 모두 절단되어 사라져 있었다. 이게 단순히 머리랑 양팔이 없는 게 아니었고 토막도 닿여 있었던 거구나. 혹여나 시신 일부분이 주변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경찰 기동대와 전의경 병력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서 주위 야산과 하천을 1개월 동안이나 수색했지만 끝내 머리와 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했지만 시신의 머리는 물론 지문을 확인할 수 있는 양팔이 모두 잘려나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시체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망시간조차 추정할 수 없었다. 부검을 통해 알아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나이 및 성별은 30, 40대 남성, 혈액형 A형, 체형은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160에 몸무게 68, 머리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은 185에 90kg 정도의 근육량이 많은 거구, 사인은 칼에 여러 번 찔린 상처인 다발성 자창, 비고, 사망 당시 변사자는 공복이었다.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도 없었대요. 그래서 시신과 범인은 누구인가? 시신의 가슴 부위에는 칼자국이 21개나 나 있었는데 그중 7개는 정확히 심장을 찔렀다. 부검 당시 피부가 유달리 창백해서 초반에는 외국인 남성을 특히 백인 남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을 파악했으나 창백한 피부색은 시신에서 피를 모두 뺐기 때문에로 밝혀졌대요. 이것 때문에 시신에서 나타나는 시반도 없었고 시신의 성기에서는 불법적인 확대술의 흔적이 발견돼서 정황상 조직폭력배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측할 뿐이었다. 조직폭력배의 후배들에게 추천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법의학자들은 자창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4, 5cm가량, 최대 깊이가 20cm에 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일반인이 다루기 힘든 회칼이었고 따라서 회칼로 사람을 해칠 줄 아는 조직폭력배가 범인이라고 판단했으며 가슴에 자창이 집중되었고 시신의 저항에 흔적이 없었으므로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육체적으로는 양팔이 뒤로 묶이고 심리적으로는 범인에게 위압감을 느낀 상태였으리라 예상을 했다. 피해자가 거구이면서 운동신경까지 뛰어나서 물리적인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상대를 둔기나 망치 등을 사용해 뒤에서 기습하고 기절시킨 다음 잔인하게 살해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대요. 시신을 토막낼 때 사용한 도구는 2003년에는 동력을 갖춘 장치라고만 판단했는데 2017년 재수사 과정에서 전기톱으로 토막낸 것을 발견했다. 이에 법의학자들은 시신을 토막낼 환경을 갖춘 장소에서 조력을 받아 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환경은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컨테이너, 피를 빼내기 위해 필요한 다량의 물, 충분한 전기, 방음 장치 이런 거. 한편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이 인적이 드문 산길 방호벽 뒤에 시신을 유기했음을 보아 인제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예상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는 시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피해자의 머리와 양손을 절단해 은닉한 점이랑 나머지 부위는 쉽게 발견되도록 유기한 점으로 보아 우리를 배신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했대요. 근데 다른 프로파일러에게 조직이 연관되었다고 가정한다면은 살해한 사람들과 실제 유기한 사람들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견해도 나왔대요. 살해한 인물들은 좀 급이 높은 인물들이고 하급 부하들에게 유기하라고 명령했을 경우 해당 부하들은 걸릴 것을 두려워하여 대강 유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퍼질 수 있는 집단으로 추측해 보았을 때 조직폭력배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이렇게 보인다. 강력계 형사 출신인 김복준 교수는 이런 해석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는데 밖에 빵빵하는 소리 들렸나요 혹시? 제가 잠깐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견해를 냈는데 먼저 경고의 의미로 시신을 유기했을 거면은 사람들 눈에 띄기 쉬운 대로변에 하지 광치령같이 한적한 곳에 유기할 리가 없으며 피해자가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면은 20년 넘게 제보할 리 없었을 거라는 거래요. 안 들렸어요? 오케이 다행이네. 다만 보복의 가능성이 있기에 제보를 꺼릴 가능성도 있다. 후술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보가 나왔는데 제보자가 자신이 말했다고 하지 말라며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짜? 채팅에 내 춘천글 열심히 읽는 중에 딴소리해서 미안한데 저번에 방장이 소개했던 가수 데이비드 차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 봤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건 아닌데 헐! 나 데이비드 좋아했는데 잠깐만 무슨 일이야? 아니 데이비드라는 미국 가수가 있거든? 여러분도 알만한 노래예요. 잠깐만요. 무슨 노래인지 알려줄게요. 제일 유명한 거 들려드릴게요. 월드 투어 중이라 용의자는 아니래요. 그래? 다행이네. 깜짝이야. 그리고 나 좀 잘못 읽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들었어.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데이비드거든요. 한 번쯤 릴스 같은 데서 들어봤을걸? 유튜브? 이 사람의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트렁크에서.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월드 투어라서 용의자에선 벗어났다라고 채팅으로 방금 따끈따끈한 정보가 왔어요. 헐. 깜짝 놀랐네. 나 진짜 그 사람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자, 다시 읽을게요. 개 깜짝 놀랐네. 자, 그 사람이 죽었다거나 그 사람이 범인이면은 충격 먹을 것 같긴 하다. 소식은 이틀 됐어요? 그래? 난 몰랐어. 시내에 방치되어 있다가 견인되었는데 차에서 악취가 나서 열었더니 봉지 안에서 부패 중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보가 더 나오면 나중에 또 얘기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이거 읽어야 되는데 난항을 겪은 수사. 경찰은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출인 실종자 가족들의 가정에 A4용지 15박스 분량 전단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신원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쏟았자. 2003년 당시 우편 요금이 190원이었는데 이때 우편 요금으로만 500만 원이 들었다고? 와. 2020년 가치
2020년 기준 우편 요금 380원으로는 2배 정도의 1000만원가량의 큰 돈을 쓴 셈이다. 이 때문에 수사본부의 책임자격인 수사관은 돈의 사용 내역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고 감찰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이걸 전단지를 발송해서 이후에 여러 차례 제보가 왔지만 시신의 DNA와 제보자들의 DNA가 일치하지 않아서 신원 파악은 실패로 돌아갔다. 신원 파악이 실패로 돌아가자 경찰은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일한 유류품인 마대자루와 검은색 비닐봉투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마대자루와 비닐봉투 둘 다 부산항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이 되어 전국적으로 대량 판매, 유통되는 소모품이라 특정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자, 사건 이후에 시신은 부검이 끝난 후 무연공일이라는 이름으로 감회장되었다. 무연고 시신은 원칙상 보관기간이 10년이 지나면 행정 처분되는데 당시 담당 수사관이 인제군청의 협조를 얻어서 시신을 국도변 아래 풀숲에 매장했다고 한다. 2000년 이후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으며 유골의 DNA만으로 시신의 얼굴 생김새를 복원해 볼 수 있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시신을 감매장한 수사관도 매장 위치를 제대로 떠올리지 못할 정도로 밤나무 아래 매장했던 걸 기억해 겨우 찾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이렇다 보니 당시 수사를 맡은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시신의 사진을 아직도 경찰관 수첩에 넣어 다니면서 들여다볼 정도라고 전해졌다. 결국 이 사건은 2017년 강원지방경찰청 미제팀으로 이관되었으며 수사진은 DNA가 확보될 때마다 시신의 DNA와 대조 작업을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래요. 공교롭게도 시신이 발견된 2003년 4월 18일은 인제대교 사체유기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본부가 해제되고 수사관들이 점심 회식을 하는 날이었다고. 근데 이 인제대교 사체유기 사건은 아직도 미제래요. 근데 바로 사건이 생긴 거네.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가나가와현 토막살인 사건. 사륙에 이르는 병, 제가 전에 읽었던 소설 있죠. 그거랑 유사한 면도 있대요. 가봅시다.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 2017년 10월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시 6초매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빌라 형식이고 약간 부르는 명칭이 달라요, 일본이랑. 여기서 훼손된 시신 9구가 발견되면서 알려진 끔찍한 사건. 일본 언론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을 자마 9시신 사건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는 자마 9명 살인 사건이라고 하였다. 더 줄여서 그냥 자마 사건이라고도 하고, 일본어 위키백과에도 자마 9명 살인 사건이란 표제어로 항목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건, 사고 등이 일어난 건물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의무고지를 해야 하는 법률이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해당 건물은 오오시마랜드에도 투고되었다. 이게 그거였나?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웹사이트? 맞아. 사건, 사고 정보 사이트. 사건, 사고 물건 정보 사이트였어. 사고 매물. 사건 전개. 용의자의 집 안에서 아이스박스에 시신의 머리의 일부만 보관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NHK통신이 밝혔다. 머리의 일부만 보관된 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부만이? 그냥 경찰은 신원 대조 작업과 동시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던 26살 남자를 사체유기 및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피해자들은 여자 8명과 남자 1명으로 밝혀졌다. 용의자는 자신의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시인했다. 11월 4일까지 피해자 9명 중 8명의 신원이 밝혀졌고 유족이 제공한 샘플을 가지고 DNA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11월 10일에는 모든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었다. 어디가 부서졌을 수도 있겠다고? 사건 이전인 24일에는 하치오지시에서 23살 여자가 실종되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가족이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실종자의 행적을 탐문하던 중 용의자와 아파트 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실종 여성의 오빠가 트위터를 통해 사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용의자를 아는 어느 여자와 접촉했고, 이를 확인한 경시청에서 이 여자를 미끼로 용의자를 깨어내어 자택 위치를 알아내었다고 한다. 실종 전날 이 여자가 같이 살자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용의자와 나중에 접선하여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 같다. 피해자, 경시청에서 밝혀진 신원은 다음과 같다. 스타아카리 17세 여성. 가출을 자주 하였으며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의 집에서 생활한 적도 있고, 이시아라 쿠레하 15살 여성. 이 사람도 가출을 좀 자주 했다고,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쿠보 나츠미 17세 여성. 고등학교 합창부 소속 성실하고 얌전한 성격인데 본인 컴퓨터에 4월 말부터 학교 가기 싫다,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를 적었대요. 사라 히나코 19세 여성. 아르바이트를 다녀오겠다는 뒤에 실종됐고, 후지마 히토미 26살 여성. 주민들에 의하면 후지마는 남편과 결혼해 딸을 하나 두었고 2017년 8월 말 남편과 헤어졌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타무라 아이코 23살 여성. 범인 체포 후에 타무라의 친오빠는 주위 사람들에게 타무라가 당한 범행 소식을 듣고 기절했대요. 나였어도 기절해요. 마루야마 히토미 25살 여성. 중학교 시절 심한 왕따를 당한 이후 자퇴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 평소에 푸념을 자주 했다. 미우라 미즈키 21살 여성. 아래에 있는 니시나카 쇼고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고 실종됐다. 니시나카 쇼고 20살 남성. 이 사건의 유일한 남성 피해자. 위 미우라 미즈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찾으러 갔다 실종. 이후 범인은 니시나카 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월세 명목으로 51만엔을 갈취하였다. 범인 시라이시 타카히로. 이 사람이래요. 범인은 자마시에 살던 26살 남성 시라이시 타카히로. 범행 당시에 26살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슈퍼마켓과 파친코 업소를 거쳐 윤락업소 스카우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주로 길에서 일반인 남녀 불문을 섭외한 뒤에 윤락업소에 알선해주는 사람을 가리킨대요. 2017년 2월에 범죄 수익 은닉 및 매춘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에는 거의 무직자 신세로 지내왔다. 평소에는 비교적 조용한 성격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타입으로 평가받았으나 스카우트 시절에는 여자를 돈줄로만 생각한다는 평판이 불거지면서 트위터에 저격글이 업로드되기도 했다. 윤락녀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던 급여 약 200만엔을 떼어먹었다가 걸리기도 했다. 전 여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할 정도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했대요. 또 다른 사진. 처음 체포 후에는 2-3개월 정도 택배 회사에서 일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신변을 정리하고 고향인 자마로 돌아가 8월 22일에 문제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 후 한 달은 무료 거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입주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때 첫 희생자 여성에게서 입주비로 50만원을 뜯어냈다. 이웃 주민들은 대체로 그를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으나 항상 밤에만 볼 수 있었고 표정까지 어두워서 나쁜 인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입주 직후에 그는 SNS 등에 동반 살자자를 모집한다 라는 글을 올려서 피해자들의 자택으로 유인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 후반 4명, 20세가량 4명, 20대 후반 1명, 8월에는 1명, 9월에 4명, 10월에 4명을 살해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커플도 있었다. 피해자 중 몇 명에게는 범행 전에 술이나 정신안정제 등을 먹였다고 진술했다. 용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돈과 성적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듯 했지만 전문가들은 말과 행동의 괴리가 크다면서 진짜 범행 동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표했다. 체포에 실마리가 된 하치오지시 출신 23살 여자를 죽인 이틀날 또 다른 동반 살자자를 트위터로 모집해 10번째 살인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여자는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다는 시라이 씨의 목에 끈자국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리를 떠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우와. 참고로 하치오시 피해자 여성의 오빠에게 용의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여자다. 체포 후에 시라이 씨는 나에게 살자 희망이 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
피해자들 중에 정말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라이스는 평소에 안락사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근데 혼자 죽으면 되지 않아? 왜 자꾸 그려드려요? 혼자 죽으면 되잖아. 범행 전에는 인터넷에 시체 해체 방법을 조사하기도 했다. 시라이 씨의 집에서는 고글, 마스크를 비롯하여 식칼 2개, 톱 2개, 손도끼 1개, 송곳 2개, 요리용 가위 1개 등이 발견되었다. 경찰과 언론은 용의자가 날붙이 여러 개를 사용해서 시체를 해체했다고 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를 자른 뒤에 살점을 발라냈다 라 진술했는데 실제로 아파트 실내에서 아이스박스에 보관된 머리 외에 팔과 다리, 갈비뼈 등의 뼈가 다량으로 발견됐다. 시체의 머리는 원래 산에 유기하려 했는데 장롱면허에 자가용 승차도 없어서 자택 내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다고 한다. 이게 혹시 그 사진인가? 뭔가 이런 사진을 봤던 것 같은데? 응? 범인의 다른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이가 활발했고 개인의 추측에 근거한 유언비어는 용의자의 가족이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했다거나 용의자의 아버지가 사실은 공범일 수도 있다는 식이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장기 밀매와 연관되었을 가능성까지 주장을 했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상에 빠르게 확산되었다. 일본의 극우 혐한 성향 네티즌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시라이 씨가 제일 한국인이었다는 성동과 날조를 했다? 갑자기 얘네는 근데 원래 이런 애들이라서 뭐 하는 애들이야? 시체를 해체하고 정리하는 수법이 전문적인 데다가 용의자 아파트로 남자 3명이 아이스박스를 반입했다는 목격자 정보도 있어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아이스박스에 머리를 보관한 이유를 놓고 용의자는 사건이 탄로날까봐 두려워서 버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일종의 트로피, 전리품이 아니었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대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고. 재판! 사건 발생 3년 만인 2020년 9월 30일 시라이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시라이 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의 용인에 대한 촉탁살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이 재판 최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재판은 재판원 제도, 국민참여재판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 중 선정된 재판원 6명과 판사 3명이 유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했다. 판결은 2020년 12월 15일에 나올 예정이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라이 씨는 재판 내내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쭉 펴고 앉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으며 언론들의 취재에서도 돈을 주면 사건 관련 내용을 말하겠다, 음식을 넣어주면 취재에 응하겠다 라고 하는 등 뻔뻔했대요. 근데 이거 좀 긴데 결국에 사형을 구형했고요. 사형이 확정되었어요. 사형했고요. 죽었습니다. 일단 사형수 해서 2025년 6월 27일 오전 9시 27분 사건 발생 8년 만이자 사형 확정 4년 만에 도쿄 구치소에 죽었대요. 잘 됐네. 향년 34살. 이 사형 집행은 이시바 내각의 첫 집행이자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의 범인인 카토 토모히로의 2022년 7월 사형 집행 이래 2년 11개월 만에 집행 재개다. 2020년 이후 총 5번째 일본의 사형 집행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얼굴 밝혀주고. 일본 가서 뉴스 보면은 진짜 기분 이상해. 진짜 이상해. 내가 이걸 봐도 돼?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범인 어떻게 생기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행되는 거 그냥 모자이크 없이 보여주고. 기분 좀 이상하더라.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게 맞는데 사실. 네가 이걸 봐도 돼? 이런 느낌이야. 이노카시라 공원 토막살인 사건.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일본 경찰들. 1994년 4월 23일 일본 도쿄도 미타카시에 있는 이노카시라 공원에서 일어난 잔혹한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영구미제가 되었대요. 이럴 수가. 1994년 4월 23일 오전 이노카시라 공원에 청소일을 하던 여성이 쓰레기통을 비우려다가 기겁했는데 이유인 측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비닐봉투에 사람의 발목이 보였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시체를 찾기 위해 공원 전역의 쓰레기통을 샅샅이 수색해 무려 27조각으로 토막난 시체 부분들 7개 쓰레기통을 찾아냈대요.
피해자의 토막난 시체들은 탈수용으로 구멍이 뚫린 검은 봉투와 반투명한 하얀 봉투로 이중으로 쌓여 있었다고 한다. 손발에 지문들이 모조리 지워진 채 버려져서 신원 파악에 애를 먹었지만 정밀한 감식을 통해 약간 남은 지문을 찾아냈고 DNA를 추출해서 결국 공원 근처에 살던 1급 건축사 카와무라 세이치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시체는 뼈나 신경이나 장기들을 무시한 채 전기톱으로 추정되는 도구로 20cm 간격으로 절단이 되었는데 그럼 엄청나게 많이 절단된 거 아니야? 이는 이노카시라 공원의 쓰레기통 투입구의 규격 세로 20cm, 가로 30cm에 맞추려는 듯 했다. 게다가 절단된 시체는 혈액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일반 가정집에서 할 만한 절단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혈액이 전혀 없이 시체를 절단하려면 의학 지식이 필요하고 피를 씻어내기 위한 많은 물도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체 절단 방식이 적어도 3가지 이상이었기 때문에 범인은 1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왔다. 공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끝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의 대부분은 발견되지 못했다. 발견된 부분은 팔다리와 가슴 일부로 전체 시체의 3분의 1 정도로 겨우 20kg 조금 넘는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미 22일에 시체 토막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쓰레기차가 그것들을 가지고 가서 찾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했지만 그렇다면 왜 3분의 1이 발견되었는가는 해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일각에서 일부를 공원에 버리고 나머지는 범인 혹은 범인들이 소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덜덜한 추측을 하기도 했다. 후덜덜한 추측이래. 너무 나무위키스럽게 말했어.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서 사인과 사망 추적 시간을 파악하기도 힘들었지만 부검에 참여한 법의학자는 그리 오래된 사체는 아니라는 소견을 냈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거는 4월 21일 오후 11시 지인과 신주쿠역에서 헤어질 때였다고 한다. 이후 시체 발견될 때까지의 시간이 34시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살해와 시체 절단을 행하기엔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 목격자는 22일 자정에 피해자와 닮은 외모의 남자가 사건 현장 근처인 JR그룹 키치조지역 근처의 백화점 샛길에서 두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목격자는 23일 새벽 4시쯤 30대 남성 2명이 검은 봉투를 들고 이노카시라 공원을 배회하는 걸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해서 이들이 유력한 범인으로 추정이 되었다. 피해자가 실종된 시간이라 추측이 되는 22일 새벽에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라는 증언도 있어서 교통사고 뺑소니를 숨기기 위해 죽은 피해자를 토막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했지만 확실하진 않다. 영구미대로 남다. 당시 워낙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일본 언론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후인 4월 26일 나고야 공항에서 중화항공 140편 추락 사고가 일어나 모든 언론의 시선은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11개월 후에 옴질리교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 이게 이렇게 일어났네. 그래서 경시청에 설치된 수사본부 해체되고 수사는 관할 경찰서인 미타카 경찰서로 이첩되어 별다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되다가 2009년 4월 2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2015년 일본의 데일리 뉴스 온라인에서 수년간의 취재 끝에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사건의 배후에 어느 날의 첩보기관이 있었고 피해자 카와무라 세이치는 엉뚱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동아시아의 특정 국가를 언급하고 있으며 살인범들이 징병의 문제에 얽혔다는 것을 종합해서 점점 우리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어. 징병제를 시행하는 동아시아 특정 국가를 가리키지만 당시 징병제를 실시한 동아시아 국가는 대한민국, 북한, 대만 등 3개국 이상이기 때문에 그 모국이 정확히 어떤 나라를 특정한지는 기사의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원래 타겟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거의 피해자랑 닮아 있었고 5인 살해 당했다는 얘기도 막 있고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주변 얘기로는 아무런 원한도 없어. 진짜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났네? 니찬에서 이 사건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엘러스? 아트러스의 진 여신 전생의 유사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 여신 전생에서 게임 초기에 주인공이 이거 게임 오 쫀다. 슈퍼 패미컴. 여기에서 게임 초기의 주인공이 이노카시라 고원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노카시라 고원에서 토막난 여고생의 시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 여신 전생이 발견된 지 1년 6개월 후에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진 여신 전생을 모방한 살인사건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는데 확실하진 않대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헐... 묘하네. 정말로 있었다. 저주의 비디오. 뭐 여기서 철봉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 하나가 투고되었다. 이 공원에서 머리 부분이 찍혔는데 아마도 찾지 못한 머리 부분이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이거 일본 방송인가? 오 무서워. 무서워요. 이거 봐. 99년에 나온 오리지널 시리즈. 일본의 자칭 논픽션 오컬트 심령 다큐 시리즈. 사람들로부터 제보받은 심령 영상을 모아 엮어 다큐멘터 형식으로 편집했대. 일본의 심령 다큐 장르물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대요. 한국에서도 마니아층이 있다고. 인터뷰 형식이 많다. 잠만. 무위무서의 저주 영상. 이 분위기 너무 쎄해. 진짜 옛날에 그거 같아. 이거 지금 네이버 그건데 네이버에다가 뭐 일본 무서운 영상 이런 거 치면 딱 나오는 그런 거 있죠. 그때 감성. 그런 거 맞네. 오아시 얼굴이 일그러졌어? 왜? 어떻게? 어떻게 일그러졌는데? 아닌가? 나 눈이 이상한 건가? 갑자기 확대하면 놀라잖아. 이거 아니, 애가 위를 본 거잖아. 이거 말하는 거지? 눈이 위로 간다고? 이거네? 이거잖아. 눈이 생겼네요, 여기에. 그죠? 여기 입술이 약간 그러니까 정면을 보는 것처럼 얼굴이 됐잖아요, 형성이. 애는 이렇게 밑에 측면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 이거였다. 근데 이 친구가 뭐 행방불명이 되었다라는 건가 보네. 끝났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옛날 아날로그라도 보니까 겹쳐진 것 같고 그냥 행방불명된 건 좀 미스테리하긴 하네요. 당시를 고려하면 무섭죠 이거. 단순 영상 형식. 이런 식으로. 오씨. 여성의 배우에 사람이 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이거 현세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 어디 뭐가 나오나봐. 방금 아니야? 불 꺼질 때? 그치? 방금 불 꺼질 때 왼쪽. 약간 위에서 보면 잘 보여. 뭐야? 이거? 에이. 나 화낸다. 이거는. 씨. 이 진짜로. 이거는 가짜거나 그냥 애가. 진짜 화낸다. 이게. 라고 하는 것일까. 재밌는데? 감시 카메라 형식도 있어. 제일 무서운 거. 개 무서워. 개 무섭다.
그럼 내가 또 하이라이트만 틀어볼게요. 자동 추적 감지 카메라가 있대. 이거 그림자 뭐야? 아, 이거 잠깐만. 설마 이거? 여기 잘 보이면 잔상 같은 게 있걸랑? 보이죠? 쓱. 그럼 문제 영상을 보도록 하자. 눈치채어 주셨을까? 이게 그거구나. 리플레이 나오는 거가. 내가 이상하게 편집한 거 있잖아요. 슈퍼 아저씨로. 이게 그게 중에 다양한 형식이, 근데 그게 나중에 발전되어가지고 패널들까지 붙여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이게 시초인 거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패널들까지 띄워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막 이렇게 보고 하는 건가? 왜냐면 리플레이나 보셨을까? 이런 멘트가 약간 비슷해. 라고 말하는 것일까? 영화관에 상영도 했대. 재밌겠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거? 뭐 여고생 절규 막 이런 거 있잖아. 일본의 10대 여고생이 절규 베스트 영상 모음. 그런 건가 보네. 그 막 여고생 애들 한데 모아가지고 혹은 막 택시기사들의 뭐 절규 이런 거면서 택시기사들이 봤던 영상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거. 영적 피해에 대한 경고도 한대. 감상 후에 영적 형상이 발생한 경우 제작진 책임지지 않는데. 이걸 감상하다가 영적 피해나 상태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즉시 감상 중단. 이런 게 무서워. 이 작품은 방송 전에 미리 액막을 받았대. 개 무서워. 믿거나 말거나인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웬만한 다른 영상보다 기분 나쁘다. 이게 너무 기분 나빠. 끄고 일어나세요님. 적어주셨어요. 실종 미제 사건들 알아보기. 1번. 여기 뭐 있나? 글이? 없네. 소더 가족 아이들 실종 사건. 194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45년. 우리 광복한 때네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페이어트빌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화재 실종 사건. 아이들의 부모였던 소더 부부, 조지 소더, 제니 소더는 10명가량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최초로 화재가 벌어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들 중에 5명, 모리스, 마사, 루이스, 제니, 베티 이 아이들만 남아있었대요, 집에. 5명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잡화점에서 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으며 엄마 제니 소더는 날이 날인 만큼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노는 것을 허락한 후에 먼저 잠에 들었다. 제니 소너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난 후 무언가 지붕 위로 쿵 하는 소리에 잠깐 잠을 깼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 별다른 소리 들리지 않았기에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자 곧 그녀는 이제는 무언가 타는 냄새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깼고 제니 소더는 짜증이 나 침대에 일어나 자고 있던 방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자신의 남편과 5명의 아이들이 있는 이 집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방으로 돌아가 남편과 막내 실비아를 깨우고 곧장 큰딸 메리온과 조는 금세 일어나 대피를 했고 부부는 남은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이미 계단이 전부 불에 타고 있어 올라가지 못했다. 안 돼. 때문에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어째서인 전화가 걸리지 않았다. 불이 난 직후 4명의 아이들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남은 5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집안에서 변을 당한 것을 확인해내었다. 그러나 소방관이 소더 가족 저택의 화재를 진압했을 당시 집안에서 아이들의 유골이나 유해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들이 단순한 화재 사망자가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갑자기 뭐야? 의문점. 집 전화에 전화선이 끊어져 있다. 소더 가족 집에 전화선이 절단된 것이 확인되었다? 절단된 전화선은 집 밖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누군가 소더가의 저택에 침입해서 고의로 끊어놨을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 이상한 전화도 왔대요. 화재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12시 반에 소더 가족의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인 제니 소더로 수화기 너머에서 잔이 깨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여성의 낄낄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 여성은 번호가 틀렸어 라는 대답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지가 걸었으면서 번호가 틀렸다 하고 끊은 거야? 이 전화가 끊어진 다음에 가족들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지붕 위에서 뭔가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야, 그리고 타버리지 않은 채 사라진 유골. 화재에 휘말려 사망했다면은 전소된 유골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5 아이들의 유골은 집안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라진 사다리. 조지 소더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다리를 꺼내서 아이들이 있는 2층 창문으로 진입하려 했는데 화재 당시 사다리가 없어졌대요. 그럼 이 사다리를 누가 타고 지붕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붕에 쿵쿵 소리가 난 건가? 뭐지? 고장난 트럭. 소더 가족이 운전하는 2대의 트럭에 시동이 모두 꺼진 채 고장나 있었대요. 이거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남자의 경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가족의 집을 배회하면서 배전함을 조심하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이 사람은 또 뭐야?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다. 베티 소더의 행방. 사건 발생 후에 부부가 어느 신문기사에서 베티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 기사에 실린 어린이가 실종된 베티라는 걸 확신하고 신문사를 통해 수소문을 하며 베티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소더 부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의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실종된 아이들 중에서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제 막 성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한 명의 사진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건의 진상은 끝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의 배경. 소더가의 가장인 조지 소더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출신으로 철도업에 종사하던 그는 소꿉친구인 아내 제니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미국에 정착해서 모은 자금으로 대규모 석탄 사업을 벌이며 성공적인 가도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파시스트 정권의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무솔리니를 지지하는 다른 이탈리아계 이민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 실제로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그는 의문의 협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소더 가족 집에 한 방문 판매원을 찾아와서 당신의 집을 불태우고 내 아이들도 가져가겠다라 협박했대요. 그 밖에 또 소더 가족이 잠든 밤 늦은 시각에 의문의 차량이 그들의 집 앞을 수시간가량 서성댔다는 목격담도 있었대요.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소더 가족은 단순 화재가 아니라 괴한의 침입에 의해 집안에서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나온다. 실종된 아이들을 봤다는 증언도 있고 사건 이후 몇 년간 아이들을 봤다는 여러 목격 증언들이 퍼져나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발생 후 1년 뒤 한 여성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4명의 아이들을 봤다고 증언. 아이들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2인 이상의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강압적으로 통제당하고 있다. 뭐야? 도로변에서 길을 헤맨 채 떠들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다는 증언도 있고 한 트럭 운전사가 아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서 납치했다는 것도 증언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진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화재 당일 날에 소더가 저택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지나가는 차를 발견했는데 그 차에 애들이 타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대요. 차량에는 플로리다 자동차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이 지난 1967년에 제니 소더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한다. 사진에는 한 청년이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루이스 소더, 난 형제들이 보고 싶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소더 부부는 이 청년이 실종된 아들 루이스와 매우 닮았다 주장했지만 정체를 알 수가 없었고 사진 속의 청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윽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사진을 보낸 제보자와 주소를 추적했지만 단서 없이 실마리가 끊기고 말았다. 가설과 음모론, 방화납치설, 보험 사기설, 사고 및 혼란 속의 실종설. 애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화재 때 화염과 함께 유골도 소실되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근데 이건 낮아 보인대요, 가능성이. 결론, 소더 가족 아이들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사건.
가족들은 사건 직후 아이들의 사진과 정보를 실은 실종자 찾기 현수막을 도로변마다 내걸었지만 결국 소득 없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지 소더는 1969년, 제니 소더는 1989년에 각각 세상을 떠났으며 남은 가족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대요. 그러나 사라진 아이들의 행방이나 결정적인 단서는 8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거 진짜 미스터리네. 자, 여기까지고 다음 2번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 1988년 뉴멕시코주 발렌시아 카운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타라 칼리코가 실종이 되어 행사가 불분명해지고 1년 후에 그녀와 관련된 듯한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된 사건. 3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언론과 인터넷에 다루는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이다. 1988년 9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반, 타라 칼리코는 당시 19살이었대요. 평소와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갔다가 칼리코의 어머니 패티 도웰은 딸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려는 것을 말렸는데 그 무렵 패티는 누군가 자신과 딸을 쫓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느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였다. 패티는 포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가라 했지만 칼리코는 듣지 않았다. 나가기 전 문 앞에서 칼리코는 패티에게 12시 30분에 남자친구와 테니스를 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정오까지 안 오면은 데리러 와달라 라는 말을 남겼다. 칼리코가 오지 않자 어머니는 그녀가 자전거를 타던 길을 따라 칼리코를 찾으려 했는데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집 근처 자전거 도로에서 칼리코의 소니 워크맨과 카세트 테이프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그 앞쪽에서는 급하게 틀어진 듯한 자전거 바퀴에 스키드 마크가 희미하게 남겨져 있었다. 어머니는 칼리코가 자기가 간 길을 표시하려고 남겨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여러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 칼리코를 목격하였지만 자전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칼리코가 살던 발렌시아 카운티는 인구가 적어서 범죄 적발 사례가 흔치 않았고 마약 거래, 강력 범죄가 빈번했기에 납치되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목격자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1953년식 포드로 보이는 밝은색 픽업 트럭이 칼리코를 뒤따라가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차가 실제로 칼리코의 실종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며 픽업 트럭도 못 찾았대요. 미스테리한 사진? 그러던 중에 1989년 6월 15일 한참 멀리 떨어진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조의 편의점 이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묶여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발견됐다. 뭐야?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문제의 사진이 흰색 토요타 카고밴이 주차되어 있던 곳에 있었고 운전자는 콧수염을 기른 30대쯤으로 되어 보이는 남자라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길을 막아 차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문제의 사람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폴라로이드 사진에 쓰인 필름으로 보아 문제의 사진은 1989년 5월 이후에 찍힌 것으로. 뭐야 이게? 너무 정확히 묶여있는 사진이네? 왜 이거 사진 본 것 같지? 애들이네요, 애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읽었나? 기억이 너무 안 나. 방송을 탄 사진을 알게 된 칼리코의 어머니는 사진에 나온 소녀가 칼리코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진에 나온 소녀에 보이는 흉터는 예전에 있던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흉터랑 비슷했다. 어딘지 안 보이네요. 비슷한 시기인 1988년 4월 뉴멕시코의 주니산에서 아빠와 여행 갔다가 실종된 마이클 헨레이, 당시 9살. 요 아이의 친척도 방송을 보고 사진에 나온 소년이 헨레이라고 보았다. 사진을 검사한 영국 경찰은 사진의 여자가 칼리코라 결론을 내렸지만 로스 알라모스의 국립연구소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FBI는 판단을 미루어뒀다. 한편 헨레이의 어머니는 사진 속 소년이 헨레이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진짜 헨레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이후 1990년 헨레이가 실종된 곳에서 11km 떨어진 곳에 헨레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칼리코가 실종된 곳에서 121km나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헨레이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조난을 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년 뒤인 2008년 뉴멕시코주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관 르네 리베라가 자기는 칼리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주장을 했다. 리베라에 따르면은 트럭을 타고 칼리코의 뒤를 쫓아가던 소년들이 실수로 칼리코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칼리코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겁에 질린 나머지 칼리코를 살해했으며 두 청소년의 부모가 사건 은폐를 도왔다고 한다. 자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리베라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는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칼리코의 의붓 아버지는 증거를 내놓거나 용의자를 잡지 않을 거라면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비난했다. 참고로 칼리코의 어머니는 이미 2006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2013년 10월 태스크포스가 다시 구성되어 6명의 경찰관이 칼리코의 실종을 재조사하게 되었다. 같은 해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출신인 프랭크 메톨라는 헨리 브라운이라는 남성이 죽기 전 나를 불러 고백한 내용이라며 새로운 증언을 공개했다. 헨리는 칼리코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런스 로메로 주니어라는 남성의 자택 지하실에서 파란색 방수포에 쌓인 여성의 시체를 봤다. 헨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은 칼리코를 알고 있었던 로런스와 다른 남성 3명은 칼리코를 트럭으로 일부러 친 뒤에 납치해 성폭행했다. 칼리코가 이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하자 로런스는 칼리코를 칼로 찔러 살해했고 시체를 지하실에 숨겼다가 이후 인근 연못에 버렸다? 최악인데? 헨리는 신고하면 죽이겠다라는 로런스 일행의 협박 때문에 입을 닫았다. 메톨라의 증언 속 로런스 로메로 주니어라는 인물의 아버지 로런스 로메로는 칼리코가 실종되었을 때 발렌시아 카운티의 보안국장이었으며 사건으로부터 8년 만인 1996년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종 사건 수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대요. 실제로 사건 당시 로런스 로메로 주니어가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고 또 사이렌 소리가 우리 동네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죠? 왜 이래? 뭔 일이 났나? 약간 비 오는 날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긴 해. 무슨 일이야? 로런스의 범행을 경찰 고위 간부인 아버지가 숨겨줬다는 루머도 번졌고 메톨라도 당시 같은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로메로 부자가 이미 숨진 상태라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기에 타라칼라코의 경우 영구미제로 남았대요. 로빈 그레이엄 실종 사건. 로빈 앤 그레이엄은 피어스 컬리지 공립대학원생으로 1970년 11월 15일 엔진 고장으로 좌초된 자동차를 남겨두고 돌연 실종되었다. 1952년생 6월 22일생이고 실종 당시 18살이었으므로 생존해 있다면 올해 73. 실종 전날인 1970년 11월 14일 토요일 밤. 로빈 그레이엄은 친구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새벽 1시 45분경에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구점에 잠시 들렸고 남자친구를 만난 뒤 그의 차를 타고 나갔다. 다음 날인 1970년 11월 15일 오전 2시경 그레이엄이 탔던 1960년형 블루 모바일 차량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산타모니카 대로변과 버먼트 애비뉴 남쪽 부근에 위치한 할리우드 프리웨이 갓길에서 도로 순찰대에 의해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차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그레이엄이 없었다. 경찰은 차량 내부와 주변을 조사하고 탐문했으나 어디에서도 그레이엄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실종 전에 그레이엄은 헐리우드 힐즈 고속도로변에 있는 공중전화로 CHP, 여기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래요. 이곳에 긴급신고 전화를 걸어서 차량의 엔진이 떨어져 돌아갈 수 없으니 가족에게 대신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CHP 전화를 받은 로빈 그레이엄의 여동생으로 이 전화를 받은 건 여동생이었대요. 새벽 2시 반에 귀가해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허나 가족들이 도로 순찰대에 현장을 왔을 때는 그레이엄은 없고 차량 한 대밖에 없었대요. 나 이러면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내 가족이 이렇게 됐으면. 실종 당일 안색이 창백하고 20대 중반쯤 보이는 흑발의 백인 남자가 좌초된 차량 앞에서
그레이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움을 주려고 기름이 떨어진 차에 함께 동승했다는 순찰대원의 목격담이 있었다.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레이엄은 차를 버려둔 채 해당 남성의 차를 얻어 타고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행방마저 묘연하다. 이것을 토대로 정황상 그레이엄은 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경찰은 이 20대 백인 남성인 로빈 그레이엄을 납치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유사한 수법의 사건들이 같은 해 연이어 터졌으나 모두 미해결 처리되었다. 그 중에는 로빈 그레이엄처럼 차로 납치가 되었다가 살해되어 변사체로 발견된 여성들도 있었으나 결정적인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이 사건이 대중매체로 연이어 보도되면서 각지에 들어온 제보들 중 신빙성이 있는 한 여성의 목격담이 눈에 띄었는데 그녀는 이 목격담을 그레이엄의 가족에게 자필로 써서 편지로 보냈으며 그녀 역시 헐리우드 힐즈에서 고장난 차를 살피던 중에 검은색 쉐보레 콜벳 C1을 탄 백인 남성이 자신을 태워주겠다며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이 남성이 그레이엄과 같이 동승했던 남자인지는 신원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고 결국 54년이 되도록 그레이엄의 시신은커녕 단서나 행방조차 여전히 오리무중. 유동인구가 많은 고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대도시에 사는 대학생이 실종돼가지고 큰 이슈가 됐었대요. 한국 사건이네. 한소희 어린이 실종 유기 사건.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98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남창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한소희 양 1988년생. 이 사람이 30대 초반의 여성에게 납치돼 실종? 1989년 5월 18일 한소희 양의 어머니인 이자우는 2살 배기 아들 한소희의 오빠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한소희 양만 등에 업고 다음날 있을 가족 나들이를 위한 돗자리와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에 다녀왔다. 이자우는 한소희 양을 보행기에 앉혀놓고 마당 한켠에 놓인 평상 위에서 쉬던 중에 30대 초반의 어떤 경상도 말씨를 쓰는 젊은 여자가 계세요? 여기가 진영엄마네 집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었는데 불쑥 집 안으로 들어와서 마루에 턱 걸터 앉으며 진영엄마를 찾아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라 너무 힘들다며 물 한 컵을 달라고 했다. 당시만 해도 이웃 간의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자오는 거절하지 못하고 물 한 컵을 갖다 주었다고 한다. 이때는 그냥 문 열고 살았잖아요. 89년. 나 어릴 때도 문 열고 사는 데 많았어요. 그냥 여름엔 또 문 열고 발만 대충 쳐놓고 자고 옆집에 애기 오면은 애기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나도 그런 적 많았거든. 그 여자는 보행기에 앉아 놀고 있는 한소희 양을 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안아도 보고 입맞춤도 해대면서 자기도 요만한 딸이 있는데 참 이쁘다고 연신 너스리를 떨었다고 한다. 이자오는 뭔가 석연치 않으면서도 그만 가보라는 말을 참아 못했다고 한다. 이자오는 남편 한상류가 올 시간이 다가오자 쌀을 씻으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문득 아무 소리 들리지 않길래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랑 한소희 양이 둘 다 사라졌다고 한다. 이자오는 남편에게 전화하고 파출소에 바로 신고했다. 주변 이웃들은 한 여성과 소희가 집 밖을 나서는 모습을 봤다 했다고 하고 그 여자가 이자오의 신발을 신고 가길래 친척인 줄 알았다고 했대요. 뻔뻔한 사람. 한소희 양의 가족들과 경찰은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서 한소희 양을 납치해간 30대 여자를 추적하는 한편 부산, 마산, 대구 등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찾아 헤맸다고 한다. 이자우는 내가 바로 뛰쳐나가 찾았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어 파출소에 신고한 다음 찾으러 나섰다 라며 자책했다. 그 여자가 두고 간 신발과 소희 양의 신발도 있었고 그 여자가 마신 컵에서 지문 검사도 해봤지만 이자우 본인의 지문과 경찰관 지문만 나왔으므로 설상가상으로 이자우가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그 여자의 몽타주 작성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자우 본인 말로는 경찰에서 동네에 사는 30대 여자들의 사진을 다 보여줬는데 이 여자 같기도 하고 저 여자 같기도 해서 몽타주 작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발견했다는 얘기도 있네. 2년 뒤인 1991년 11월경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위에 경기도 아니었어요? 근데 경상남도
근데 경상남도 말씨를 쓰는 여자라고 했잖아, 아까. 경상도 말씨. 요 마산시에서 소희 양을 키우고 있다는 제보가 한국 어린이재단으로 통보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같은 해 9월 3일 한국방송공사 방송의 날 특집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사회 이거에 출연한 한소희 양의 가족들을 보고 마산에서 자신의 이종 조카 부부가 소희 양을 키우는 것 같다 라는 어떤 남성의 제보가 들어왔던 것이다. 해당 여아는 1989년 10월 18일부터 마산 예린 아동상담소에서 최씨 성을 가진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최미영이라는 이름으로 길러져 왔다. 한소희 양의 어머니 이자우도 마산으로 내려가 최미영 양을 처음 보는 순간 자신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혈액형도 소희 양과 똑같은 O형, 자신의 딸 한소희가 맞다고 확신했대요. 그렇게 한소희 양을 찾은 것 같았지만 한소희 양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온 지 하루 뒤인 1991년 11월 7일에 해당 여아가 한소희 양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여아를 경찰서에 인계했다는 마산시 불인동 3개 88 식당의 주인 김순남 씨는 당시 34살. 이분은 한소희 양이 실종되었다는 1989년 5월보다 2개월 전인 89년 3월 12일 마산시 불인동 남이식당 부근에서 벌어진 2살가량의 어린아이를 경찰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 했대요. 이 여자의 어머니가 6살가량의 남자아이와 함께 3, 4일 동안 시장 안을 돌아다녔고 여자아이를 경찰에 데려다 준 뒤 그 남자아이도 시장에 버려져 있던 것이 발견돼 창원군 칠원면 유원리에 사는 아버지 김아무개 씨에게 데려다 준 일이 있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 당시 마산시 에리아동 상담소의 서상진 총무도 양부모 최 씨에게 임명되었을 당시 그 여자아이가 걸음마를 했던 것으로 보아 당시 나이 2살가량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라 증언을 했대요. 해당 주장의 한소희 양의 아버지 한상유는 아이를 만나본 결과 혈액형이 O형으로 소희랑 같았고 가르마가 삐뚤어진 점, 머리털이 고추선 점으로 보아 내 딸 소희가 분명하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에리아동 상담소의 소희에 대한 입양 기록 키트가 잘못되었다 라 주장했다. 하루 뒤인 11월 8일 해당 여아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달전마을에 살던 김이웅과 최두선의 딸 김미선으로 밝혀졌다고. 그래? 마산 부림시장의 남이식당에서 밥을 사먹은 최두선이 내버려 두고 간 아이였다. 해당 여아는 에리아동 상담소에서 한국에서 제일 흔한 성인 김씨의 남이식당에 남이를 붙인 김남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마산의 최씨 부부에게 입양되어서 길러졌다. 해당 여아가 김이웅 부부의 딸이라는 것은 김미선 양의 양부였던 최씨가 통화로 아이의 오른쪽 어깨에 푸른 반점이 있느냐 란 질문에 김이웅이 그렇다고 대답한 점, 남의 식당의 주인 이남이와 3개 88 식당의 주인 김순남을 만난 최두선이 부림시장 식당 아줌마라고 대답한 점, 최두선이 평소 데리고 다니던 김유성 군이 혼자 시장을 떠드는 모습을 보고 택시를 대절해 함안에 데려다 준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김미선 양이 김이웅, 최두선 부부의 두 아이 중 딸 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통해 검증이 되었고 해당 여아가 한소희 양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재까지도 행방이 오리무중에 빠져있대요. 이후에 한소희의 엄마 이자우는 어디서 구박받고 살지는 않았을지 걱정뿐이고 소희를 만나게 되면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어릴 때 입었던 옷과 가장 좋아했던 곰인형을 사주고 싶다 라 말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마지막 이런 이야기네요. 헐 너무 슬프다 이거. 근데 진짜 요즘도 그 유괴 사건이 은근 있더라고요. 나 어릴 때랑 이맘때쯤에 유괴 사건 진짜 많았어. 아동 유괴 사건. 맞아, 근래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수원 근처 사는데 저거 어렸을 때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체력상 더 이상 읽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 읽겠고요. 그리고 막 성인도 엄청 많이 실종되고 있고 일단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 가져와 주신 분 다
감사하구연. 여기까지 할게요. 이중잠금 꼭 하시고 지금 내 아래 옷장 위에 안에 부엌 창문 세탁기 안에 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내가 너무 체력상 2시간 아마 2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편집을 하면은 그런 틀주가 됐습니다. 다음에 보아요. 안녕 안녕.